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 여기 밤새서 어느 구역이든 다 비슷한 상황을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저희가 우리 기성세대들 뭐 7학년, 8학년들 뭐 6, 7, 8학년 고생하신 선배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게 우리가 문맹 탈출을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해서 한 게 건맹 탈출을 했죠.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법맹 탈출을 좀 시키고 싶어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법을 너무 잘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70년 해방 이후에 계속 법으로 당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탈출을 시킬까?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그렇지 문맹 글자를 알아야지 이 글자를 해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법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오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많은 내용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다 모르죠. 그래서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조합의 문제점 현장에서 업체 너무 좀 컬러풀하잖아요. 제가 좀 이게 잠 좋은 분이 안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좀 컬러풀로 좀 했어요. 자, 업체 선정 불투명하죠. 그리고 과도한 용역비, 엄청나게 사업성이 좋아도 마이너스를 냅니다. 조합에서.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이거 안 맞춰주네요. 네. 자, 정보 공개 청구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 회의 감사, 자기들이 자체 조합 감사해가지고 뚝딱뚝딱 넘어가고 해상 결산하고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소하고 맨날 압수하고 형사봅니다. 1-1은 2입니다. 가나다라 알게 돼 있으니 그 원칙이 있으면 공개하면 되잖아요. 공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목적은 조합원들이 조금이나마 사업 수익률이라든가 비용 구조라든가 추정 분양가라든가 이런 사업 성과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하고 조합원들 참여를 확대하고 또 정보 공개를 의무를 강제시키는 방안이라든가 뭐 디지털 기술, 뭐 전자투표라든가 해외 선진 사례를 도입한다거나 뭐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만들었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조합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관에 보면 도정법, 정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강명시는 저는 김혜연 박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강명시 조례를 여기 안에 만들으셨더라고요. 자, 해방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수많은 역사가 있음에도 강명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법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엄청나게 벌려놨고요.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강명시 조례를 이렇게 해주신 데에서 참 지난번 발표할 때 우리가 법에 의해서 범법과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해야 된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노력해서 박사님이 조례를 하나 이제 건의를 하시려고 해요. 이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밖에 와서 열심히 데모하고 뭐 조합까지 따지고 형사 고소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 토론회, 이 하시는 취지가 처음에 굉장히 공감이 있었던 게 1차 토론회 하고요. 2차 토론회 하고 3차 토론회 해서 이거를 발제안을 가지고 국회에 내면 그나마 들여다 본대요.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처음에 얘기했죠, 법맹 탈출. 우리가 그렇지 목소리만 크면 뭐예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12월 29일 날 3차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사진 한 컷이라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하다가 말이 빠졌네요. 자, 이게 법의 정관에 보면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대해서 총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정관 변경, 이 깨알 같은 걸 다 어떻게 봐야죠? 근데 깨알 같은 것을 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잘 이용합니다. 여기다가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문구를 하나 딱 넣어놨어요. 이 사업 완료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전고시입니다. 이전고시 딱 끝나면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이거 내용을 넣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고 다 하고 있죠.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에 아무도 모르게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 전부 다 조합원들 총회 의결하고 다 해야 되는데 사업 완료 이정모 씨 딱 끝나면 내 돈 마음대로 쓸게 라는 게 현재 그 기준인데 그 기준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준공일로부터 대부분 1년 뒤에 이정모 씨가 납니다. 그렇지 않은 조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뭐 8구단지 뭐 어느 구역 다 준공이 났어요. 이정모 씨 등기 나기 전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죠. 내 돈 어디 있었냐? 너 돈 내 수백억 돈 어디 있었어?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라든가 뭐 전자투표라든가 대의원회 뭐 용역계한 조합을 참여하고 익명 제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이러한 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가 어떤 뭐 이게 신고센터를 운영하면 요번에 어떤 조합에서 저기 하나 신고를 해가지고 18억 2천만 원인가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수백억을 신고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캡처를 못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보 공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 어떤 거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자, 총회 정관, 설계자, 총회 의사력 뭐 쭉쭉 해서 사업 권리 처분해서 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요? 여러분들 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카페도 공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조합 카페에 들어가서 내 돈 제가 일부러 제가 이 주식 차트를 일부러 금입니다. 금. 내가 금이 있다면 매일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돈이 금돈보다 수백억이 여러분들 카페에서 수천억, 자 조 단위로 좀 있으면 11구역 같은 경우는 2조가 넘더라고요. 그런 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한 사람도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같으면 매일 볼 것 같은데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정보 공개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도 안 하고 있고 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예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예산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서울에는 옛날에는 클리어 시스템이죠. 요즘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뭘로 바뀌었죠? 서울 정보 몽땅 재개발 재건축 모든 것은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서울은 선진 사례입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총회에서 오늘 모임했어요. 오늘 자료 올리면 돼요. 근데 안 올리고 있죠. 경기도는 온누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올리나요? 한 건도 거의 안 올라오고 있고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아무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자 이게 우리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현업에 있고 먹고 살기 바쁘고 언제 내가 이걸 다 검토해? 모 정부를 제가 이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내가 신청 안 해도 돈을 자동으로 준대요. 맞죠? 그렇게 앞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신청해야만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신청하지 않아도 내 거는 내가 돌려준대. 여러분들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작게는 뭐 분양가가 4억이든 5억이든 6억이든 받았다고 치면 그 수익이 남은 통장에 돈이 남으면 내일에 자동으로 꽂히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중에 전자투표 시스템은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전자투표를 시스템화 시키자라는 게 현재 취지입니다. 제가 너무 목소리 크게 하나요? 자, 이게 미국이나 일본, 홍콩, 뭐 국내 선진사에 당연히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해야 되고 자,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내용, 이 두꺼운 책자 여러분들이 보는 그 총회 책자 한번 날아오는 게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수천억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두꺼운 책자를 어떻게 봐요? 제가 본 요령을 저도 몰랐어요. 불과 2년 전까지는 몰랐고 관심도 없고 이들이 뭘 하든지 난 신경도 안 써 이러는데 다 보지 마세요. 다 보지 말고 회계자는 딱 보면은 그렇지 여기 5,900원이네. 좋아. 그냥 심심하면 하나 보세요. 그냥 하나 찍어서 쭉 보다가 의심 나는 거. 분양 경비가 38억 5천이네? 그렇지. 몇천 세대 분양하려면 몇백 세대 분양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상가 분양 대행 수수료를 60억이나 줬네? 이해되나요? 한 열 몇 개, 뭐 한 100개도 안 되는 걸 분양하는데 60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산 내용만 좀 뚫어지게 보라는 얘기죠. 다른 거 두꺼운 거, 뭐 입찰을 변경해서 얼마를 했다 얼마 했고 뭐 사연이 많잖아요.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뭘 썼는지 안 썼는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60을 썼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조합의 양식이든 이메일 양식이든 나는 조합에서 상가 분양 수수료를 60억을 쓴 내역을 보고 싶어.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합에서 나는 뭐 썼어요 라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조합장을 잘 알면은 파리 목숨이고 모르면 엄청 어려운 존재인데 조합장은 준공무원 규칙을 받기 때문에 100만 원 벌금만 나오면 바로 잘립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 벌금 받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해서 한건만 하시면 바로 잘려요. 그러니까 막 알려줘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썼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니 조합 설립이 2011년대 됐는데 왜 돈이 2009년도부터 나갔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의 조금만의 양식의 생각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임차보증금이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 5천인데 왜 5천을 줄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왜 1억 5천인데 5천을 줄었어? 그럼 1억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제가 또 있어요. 조합총회에서 상가를 1층, 2층 이렇게 노랗게 해서 조합원들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게 되어 있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조합총회 책자입니다. 그러면 왜 근데 조합원들이 1층을 다 가져갔지? 2층은 다 일반 분양하고?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하면 돼요. 아니 조합원들이 너희들이 조합원 총회 때 책자에 1층, 2층에서 이렇게 노랗게 가져가놓고 왜 1층으로 다 가져갔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1층으로 가고 이틀만 한 거잖아요. 이 좀 특혜주고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리고 다른 총회에 다른 여기가 다른 정비 사업 조합입니다. 가만히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 보전 등기가 2억 7천인데 갑자기 53억이 들었네. 아니 보전 등기비가 1년 만에 50억이 들었어요. 이걸 보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쭉 보고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 등기비 맨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등기하는데 나 왜 너 2억인데 왜 50억이 왜 갑자기 늘었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지. 그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나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조합의 다른 구역입니다. 최근에 652세대 일반 분양한 곳이에요. 자, 비례율이 95.29네요. 분양 수입이 6,324억입니다. 그럼 나오죠, 이게. 그럼 요번에 내가 분양을 완판했어. 분양을 완판했으니까 652세에 1억만 높여도 652억의 수익이 생기네?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비례율 분담금을 어떻게 해요? 야, 비례율 높여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맞잖아요. 내가
입주할 때 돈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이게 좀 막 이렇게 좀 예의 없이 발표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너무 열이 받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할게요. 15분밖에 안 돼서. 자, 조합의 매각가입니다. 그냥 이 숫자 빼고요. 조합 매각가가 요 정도예요. 임대차가 이만큼입니다. 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의 임대 아파트가 매각가는 요 정도인데 임대차 가격은 1억이면, 자, 매각이 1억이에요. 임대차는 2억이에요. 처음부터 안 맞죠? 그런데 시세는 3억이에요. 4억에 팔아요. 개팔아가지고. 이게 모든 조합에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나는 임대차 2억에 맞춰놓으면 최소한 나는 3억이든 4억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은 1억에 팔아요. 그러면 1억이나 2억 다 어디가 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고리지 얘기하는 상가든 아파트든 어떻게 해야 입찰 공고하게 되죠. 다른 지역에 뭐 467대 1, 33만 7,800대 1 이렇게 나와요. 그 수백 대 1씩 나와요. 그런데 몰래 팔아요. 왜 광명시가 몰래 팔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조합들이 수의 계약을 해요. 그래도 조합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조합에 저희 같은 경우 16개 같은 경우 조합에 왜 입찰 공고하게 되는데 왜 일반 분양에 준하게 입찰 공고를 해서 분양을 안 하고 왜 수의 계약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광명시는 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 많이 드세요라고 느끼는 수밖에 안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리지 매각하면 일반 분양에 준하게 해서 입찰 공고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도전법에 되어 있고 여러분 정관에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끝나가는데요. 하나만 더. 경기도 조합감사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문제점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계약 체결 15일 이내 안 했으니까 고발하겠다. 뭐 하겠다. 자, 현금 잔고하고 잔고사용 잔고. 우리가 제 생각에는 1,000억은 남아있는데 통장에 통장에 70만 원 있어요. 지금 통장에 우리 조합의 통장에 40만 원, 30만 원, 70만 원밖에 없어요. 잔고에. 이게 그런데 행정지도 끝나요.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행정 감독도 원래 없었어요. 그냥 그전에는 아무 조항이 없다가 23년에 행정 감독권이 딱 생겼어요. 근데 몇 천억을 해먹든 죄송해요. 어떤 예산이 안 맞든 뭘 하든 행정 감독권만 있지 처벌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야, 초과수당 너무 많이 받아갔다고 뭐 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2023년부터 조합을 상대로 이어서 어제 2025년 12월 11일 이틀 전이에요 벌써. 그렇게 해서 조합을 상대로 해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조합을 상대로 승소를 했어요. 1심. 자, 그러니까 조합은 없던 걸로 됐고 우리 청산 위원장님이 이제 조합의 대표자가 된 거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다 돈 다 쓰고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보공개 청구하십시오. 궁금한 거 그냥 청와대 책자 보고 내가 의심나면 그냥 나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다고 내용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정보를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호 국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사례를 잘 확인해서 광명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그 소방기술사 이태구 박사, 아니 죄송합니다. 정창도 박사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우리 그때 그 소화동의 화재 현장에 그 아파트 2층에서 거주하시는 허정님이 여기 현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말씀은 잘 못하세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분이 그 현장 피해자신데, 그걸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정창도 박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밑으로 소방 안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저는 그 발표가 다른 부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소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또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화제가 났을 때 봤을 때 대부분이 연기에 지식된다든지 어떤 기능들이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일을 보면서 참 소방 설비를 해놨는데 그 소방 설비가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건물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가 기능이 안 돼, 성능이 안 돼. 저기 무슨 말이냐면 무용지물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 8구 단지를 조금 접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거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합니다. 아마 소방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공유 쪽으로 해가지고 뭐 전통 면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설비나 이런 것도 다 쓰는데 소방은 공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화재가 난다면 벌써 늦었고 골든타임이었더니 불을 끄니 하는 게 아니고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는 조사할 때 뭐 조사합니까? 뭐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만 찾아요. 그 뒤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소방시설을 해놓고 유지 보수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소방시설을 해놨는데 유지 보수가 안 됩니다. 그냥 행식으로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은 무조건 우리 입주민들만 다 합니다. 그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얼마 전에 홍콩 화재 난 사건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집약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방의 문제가 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에서 그 8구단지 소방 그 준공을 보면서 저희들이 미리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방서에다가 상당한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날짜가 임박해가지고 5월 30일 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 준공을 못 들게 안전 때문에 준공을 못 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한 7차례 정도 소방서를 방문하고 소방본부도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그 관행을 저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입주를 했고 한 4시간 전에는 굉장히 비상사태까지 돌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게 언론에 8차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올라갔는데 우리 그 입주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사실상 그 우리 8구단지가 이거 대한민국 전국에 다 그렇습니다. 8구단지가 왜 입주가 안 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유는 첫째 재현 설비가 무용지물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동파방지 열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할 때 히팅 케이블만 FM이나 UL 승인받은 제품 쓰고 거기에 따르는 구성품들은 전부 다 싸구려를 다 썼어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대 내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는 어떤 동파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 있고 준비작동성 밸브가 있어가지고 그 밸브에까지만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한 곳에서 화재가 나면은 감지기에 의해서 교차해서 물이 끝까지 이동시켜 놓고 밸브 열고 그 다음에 연로에서 밸브가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은 그때는 이제 화재 진행이 되는데 여기 대부분이 지금 설비를 해놓은 게 사실은 섭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작동식이라 물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에 법이 바뀌고 섭식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그건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안 되는 거고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소방 설비를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나중에 하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점검을 할 시에 이 배관에 밸브를 넣어가지고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을 때 이 물들이 나중에 다 빼줘야 되는데 하지안전 기준상 우리가 물을 빼려 그러면 갱사가 되어야 됩니다. 구배가 배관에 구배가 있어야 됩니다. 구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배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 빼는 어떤 드레인 배수 밸브도 설치를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물이 존재하면은 겨울철 되면은 도파가 되고 물로 인해서 부식이 돼가지고 나사에 부식되고 나중에 그 방수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 펌프가 KS 기준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유수 기업의 어떤 그 승인들을 받아야 되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다만 쓰고 펌프는 중국에서 와서 조립을 해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거의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도 지금 입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대연 설비 넘어가나요? 저유소 화재 당시 영상을 잠깐 유독가스가 한번 서울까지 퍼지기도 했었죠. 불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연기입니다. 특히 건물 안에서의 화재 연기는 질식사로 이어져 치명적인데 대형 건물들을 둘러보니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제연 설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국회마저 그랬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초고층 건물 지하 2층 피난 공간에 설치된 제어 설비를 작동해봤습니다. 내부 기압이 40파스칼 이상으로 올라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 14층에선 바람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피난 공간 기압도 20파스칼을 밑돕니다. 또 다른 대형 빌딩. 이번엔 제어 설비에서 나오는 바람이 너무 세 비상구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틈으로 불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의 제어 설비가 지하에서 위로 바람을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아래층은 바람이 세지만 위로 갈수록 약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악의 조건까지도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최선의 조건으로만 설계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 소방과 안전 관련 법 규정을 만드는 국회 건물은 어떨지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낮에는 설비를 꺼놓기까지 해 불이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자꾸 참기를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회의 때는 잡아놓고 대형 건물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은 이게 대한 대안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지겹도록 들어온 안전불감증, 제어 설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제연 설비가 우리나라 100%가 건물이 제연 설비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연기에 질식돼 가지고 대부분이 다 사망을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 이 팔고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대연 댐퍼가 있는데 여기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차단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다른 층에서 화재가 날 때는 아무 층에서는 문을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층에 공기 공급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지금 잘못해가 있는 게 그 실내에 전실이 있습니다. 실내에 중문 지금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 입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중문을 설치하는데 그 중문이 닫힌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 그대로 수식대가 100%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는 층에는 무조건 그 실내에 창문이나 뭐 개폐기에서 문이 열려줘야만이 공기가 공급이 돼가지고 연기가 못 나게 방어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재가 나면은 무조건 연기에 질식당하는 게 100%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화재가 난 층 위로 해가 피난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 지역에는 대부분이 공기 밀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가 위로 무력으로 뜹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을 하고 난 다음에 피난을 한다 치면은 제대로 된 것들 피난하고 문들이 서로 탁탁탁 닫혀줘가지고 또 차압을 유지해가지고 또 바람이 들어오고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아까 전에 이거 문이 안 닫혀가지고 바람이 세게 나가시죠? 그러면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지금 팔고 다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파 방지 열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안동 아니 소화동입니까? 거기가 이 발생 때문에 화재가 난 겁니다. 여기가 동파 방지 열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화재가 난 겁니다. 1년에 약 300건 이상이 동파 방지 열선으로 해서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FM이나 UL 제품들은 히팅 코일이 100% UL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무속 설비, 무속 자재들이 전부 다 싼 자재를 다 썼습니다. 그럼 거기 발열이 일어납니다. 발열이 일어나니까 보온 속에 쌓여져 있으니까 보온재가 가만재로 난연재로 해서 그 부분이 계속 탑니다. 굉장히 크게 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인천의 세 곳이 또 인천의 세 곳이 화재가 났어요. 이것도 발열 때문에 났습니다. 물류 창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계세요. 사실은 숨어 있으니까. 그런데 ULFM 제품들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근데 그거는 20년을 갖다가 개런티를 해줘요. 20년을 엄청나죠. 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이 공동 요금을 해가지고 이 온도를 갖다가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10도 정도를 맞춰놨어요 아마. 그리고 케이블들이 판넬에서 여러 개 해가지고 몇 미터까지 다 해놓고 돼 있는데 10도로 맞춰놨어요. 그럼 내부 마이너스 영하 2도거든요. 이게 한 2도, 3도 정도 돼가지고 은은하게 하면 좀 되는데 엄청나게 온도를 높여가지고 작동을 시켜놨어요. 뜨끈뜨끈해요. 그러면 전기료가 공동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11, 12, 1, D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입주민들이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파방지에서는 필히 이거 조사를 해서 다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동파방지 열선을 갖다 설치를 해놨는데 이 케이블은 ULFM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에 연결된 부속들 판넬이라든지 거기 조작하는 모든 자동 제어 이런 것들이 아주 싸구려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싸구려입니다. 이거 이런 제품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준비작동 집행부실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파방지 열선이 소방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설비에도 많이 씁니다. 지하주차장이나 1층이나 괴롭 이런 쪽에 전부 다 설비가 다 열선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부가 있는 상태니까 열을 안 나고 화재가 안 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말로 재수 없게 해가지고 열이거나 화재가 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1년에 400건 이상 나오고 아까 말씀대로 전기요금이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지하주차장의 화재 준비작동식 별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소방배관입니다. 이게 소화배관이거든요. 이거 막 이렇게 해가 굴곡이 되어 있는데 이 굴곡이 돼가지고 구배가 없으니까 물이 안 빠져요.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이 설비의 집합처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실이고 전기실이고 기계실이고 소방본부실이고 전부 다 거기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청라에 화재가 났을 때 모든 게 탔을 때 전기선 다 타버리죠. 배관 보문제 타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펌프가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 저수 탱크가 20분 동안 소방차가 오기 전에 20분 동안 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화재가 났다 소방차 오면 벌써 사고가 다 끝나버렸어요. 벌써 뭐 질식하고 사망하고 불 다 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잔처리 하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요즘 지하주차장에 전기 화재가 일어나면은 지하주차장은 가장 중요한 게 어려운 게 지하주차장이 전부 다 아파트 동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연기가 났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다 들어가요. 그럼 제연설비가 막아야 됩니다. 청라에서 못 막아가지고 제가 그 건물에 해가지고 제트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건물 전부 다가. 그 제연설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범퍼. 외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에는 전기로 된 모터로서는 범퍼를 안 씁니다. 전부 다 엔진 범퍼고 소방에 대한 그 범퍼실은 따로 딱 구역을 해놔서 방어구역으로 그 전기 전선들도 다 따로 해놨고 자 우리나라로 한정해 놔가지고 뭐 선이 타버렸어요. 그럼 비상발전기도 작동을 못합니다. 사실은 모든 게 지하에서 다 끝나버려요. 화재 세대에 나지랍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유류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화재가 하나 나버리면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동으로 다 연결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맨날 뭐 집에 들어가러 가시고 뭐 소방에서 모르시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화재가 일어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소방서의 어떤 그 소방 그 공무원들이 어떤 자질이 부족해요. 자질이.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을 하고 또 여기도 준공을 늘리기 위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생을 요즘 같이 제기를 하니까 소방비실로서 한 서너 명 데려와가지고 저희들 몰래 밤에 와가지고 다 됐다 했는데 지금 지혜서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하조정 스프링클러를 해도 몇 개 고쳐놨다고 공문이 왔어요 저희들한테. 이 내용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카톡으로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걸 공개를 해가지고 입주민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두서히 소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사진이 제가 그 철산 자연 헤리티지 입주자 대표 회장인데 우리 아파트 사진입니다. 문제가 많다는 지역의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 사진입니다. 발표 좀 있다. 먼저 여기 네 분이 더 오셔서 먼저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신성은 광명시민신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진보정 위원장님, 이승민 목사님. 그리고 저 사실 자료집은 다 출력을 못했는데 링크로 걸어 들어오시면 그 자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저기 그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원래 참가비 1,000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자유롭게 입금하시면 되고요. 정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같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승봉 목사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이 문제가 너무 뿌리 깊어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가 해결하기 좀 어렵죠. 광명은 여기가 개청하면서부터 계속 건설 사업을 지속했어요. 우리 광명시민원에서 시작된 건설 사업 하나도 없고요. 다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결정해서 만들어져 왔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는 꿈에 들었었는데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11구역이 8,500억 정도로 시작해서 2조 3천억까지 지금 건설 공사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 이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뭉쳐가지고선 하나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처벌받는 것도 없고 유독 대장동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이익을 많이 회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문제가 되고 그것보다 훨씬 큰 대다수의 사업장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광명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끓이는 분들이 그나마 투쟁하고 싸워서 이런 내용이라도 지금 밝혀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이 장소에서 또 몇 차례 이런 토론을 했는데 어쨌든 이 싸움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광명에서 한 40년 시민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힘을 합쳐서 작은 성과라도 꼭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주 뵙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 번째 건설기능협동조합 김영묵 이사님께서
건설 안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그 철선 8부 사업의 사진이 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말씀하신 게 어디 안녕하십니까. 건설 기능인 협동조합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그거를 쓰시면 이거 너무 멀어서 예, 이사로 있는 중자, 형자, 묵자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건설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받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안전에 대해서는 희생이 위해 세워진 건설 안전의 발전을 주제로 저보다 현장이 먼저 만든 안전이라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형묵입니다. 우선 제가 이거 저기 이 현장이 광명시죠? 광명시죠. 철선 8구 아닌가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지금 뭐 거의 한 40년을 종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명시에서만 제가 거의 한 10여 년을 지금 계속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뭐 재개발되는 위치 현장에는 제가 모든 증거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안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 안전에는 모든 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진짜 이 안전이라는 게 제일 우선이다. 안전하고 모든 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낸 곧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전의 발전은 법이 만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수많은 현장의 사고와 노동자들의 희생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1971년대 대영각 호텔 화재 사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안전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일깨운 진짜 교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희생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도와 기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건설 현장은 아직도 과거의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현장의 현실이 현재 불법 근로자 투입, 요즘 대부분 대형 건설사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불법 하도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또 모든 근로자는 자기네 직영으로 관리 처리한다. 신규자 또한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고 투입한다. 서류상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일반건검진, 특수건강검진, 일명 배치전 검사라고 합니다. 이걸 받아야만이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근로자들의 고위험 공정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다루는 작업 현장에 서류 한 장 없이
투입되는 인력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또한 이 광명시 현장에도 80% 이상이 불법 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냐.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죠. 그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걸 압박하고 인력 부족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일단 사람부터 투입하자는 그 결과물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먼저 투입하면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을 먼저 투입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 근로자들의 불만이 여기에서도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정성이 붕괴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관리자들도 늘 갈등합니다. 관리자들이라고 이걸 생각 안 하고 있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암암리에 뒤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하지만 공정을 맞추려면 불법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피해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안전교육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고 절차를 다 지킨 근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규칙 다 지켰는데 불법 근로자 똑같이 돈을 다 받아간다. 현장에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불만은 저 이하로 이어지고 안전수칙도 형식적인 절차로 변하게 돼 있어요. 분위기에서 안전관리가 종이 위에 진짜 규칙만으로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더 하려면은 전문 기능공의 불합리한 계약, 포괄임금의 현실 문제는 여기에서도 또 끝나지도 않는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조차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형틀목공, 철공, 모든 건설 현장의 각 공정마다 전문 기능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포괄임금 계약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루 일당 18만 원이라는 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몇십 년을 종사한 기능들이 18만 원을 받고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약을 강요받으면서 연간,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오래 일해도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들어가서 일해야 될 건설 근로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하루라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나마 일 못하고 가라고 그러면 퇴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아서 사인을 하고 내일부터 일하겠습니다 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압박 속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강요된 계약이다. 자유된 계약이 아닙니다.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언론도 이렇게 떠들고 있죠. 인력 구조의 문제. 이 인력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의존의 한계, 이제 현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숙련된 인력 확보가 지금의 건설사비 인력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EF 중심의 구조는 비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순환형 인력, 즉 일정 기간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는 정부에서도 이 얘기하죠. 건설 현장에 인력이 없어서 일이 진전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러니 외국 사람들을 다 끌어서 써요. 그걸 갖다가 승인해주고 너희들 고용해서 일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된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이 숙련공들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가치와 보람이 없는 외국인들 갖다가 키우는 거예요. 양성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숙련된 기능공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은 다시 갑니다. 대한민국에 남지가 않아요. 그들은 모든 걸 가지고 가요. 대한민국에 벌어서 든 원 돈이며
자기의 배웠던 기능이며 모든 걸 가지고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줄 점이 있어서 저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국인 승용공 육성과 현실적 대안, 이러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내국인 청년층을 숙련 기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국인 기능인 등급자 채용을 전체 인력의 최소 40% 이상 의무화하는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꾸 나와서 어디든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외면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멀어야 우리나라에서도 걸어가고 같이 해야 똑같은 진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진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제도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진짜 안전은 현장이 만든다라고 말씀드리며,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은 법이 만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동자들의 희생이 만든 역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현장에서 불법 근로자가 투입되고 합법 근로자는 불만을 느끼며 전문 기능들은 불합리한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법과 제도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이제는 사고로 배우는 안전이 아니라 미리 막는 안전, 함께 지키는 안전 시대가 되어야 한다. 안전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 곧 우리 모두의 약속이니 약속을 지켜줄 때까지 비로소 진짜 건설 안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못 보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고 이게 일명 아파트 올라가시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알폼이라는 이 틀이에요. 틀을 만나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철근이 들어간 사이고 철근의 외부에 이제 알폼이라는 이 목줄을 이렇게 맞춰서 세워서 붙이는 틀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틀 사이에 이게 이 노랗게 생긴 게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노랗게 생긴 게 노란 물이 있죠. 노란 물. 네? 노란 물이 있어요. 유성이에요. 유성. 어디 없어지지 않고 철근을 따라서 그대로 남아있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급이 타설을 하게 되면은 이 기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철근에 다 묻어 있고, 그래서 이 물이 이 뭐라고 말할까, 이 층이 생기게 돼요. 기름층. 그래서 이게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합체가 일치돼서 구멍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 구멍으로 따라 물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명 재료 분리 현상으로 부실시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다 지어놓고 물이 새가지고 내가 사는 집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물이 어디서 들어?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여기 부시고 저기 부시고 우리 집이 아닌데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에는 모든 층층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너무 불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에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인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여기 있어요. 나온다. 나왔네. 네. 진짜 나왔네. 여기 안 보여주신다고 내가 보여주시는데 이건 뭐 저기 해가지고 조금 오래된 거라 제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보여드리는 건데 비가 전부 오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저기 건축법상 해가지고 하루에 저기 5mm 이상 내릴 때는 타설을 금지돼 있어요. 근데 그 말뿐인 거예요. 형식상이에요. 종이 쪽지에 불과한 법이다. 이걸 진짜 누가 감시할 거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 집인데 내가 감시해야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보공개 요청하세요. 그날 비가 이렇게 왔는데 공구를 치셨는데 그 공구리 친 거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정보공개 요청하면 누구든지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로 맞아요. 조합장 뭐가지 바꿔야죠. 네? 그 맞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이거 자갈만 남아요. 자갈만. 네. 시멘트물은 다 빠져버리고 자갈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천정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언제 빵꾸 날지 몰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암암리에 숨겨버리고 마무리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설 안전이라는 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 나만이 아닌 모두 내 집이다 숨기지 마시고 내 집이어도 이건 꼭 밝혀서 내 집값 떨어지는 거 생각 마시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나의 집을 튼튼한 안전 터전으로 위해서 바로 공개를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서서 이게 시정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부수시공이 낫지 않도록. 이게 다 뭐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기능인들이 일을 한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최소화된다. 왜? 저는 이 얘기를 하거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이건 아니잖아. 멈춰. 그런데 진짜 소통이 안 되고 우리나라 말도 모르고 진짜 진짜 뭐 숙련된 기능들도 아닌데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말지 뭐.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해줘. 한 가지 추가적으로 광명시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최소, 진짜 이 정도는 최소로 보여주는 거고 더 큰 것들을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터뜨리세요. 그리고 할 거예요. 휴대폰에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박 시장까지 해서 지금 다 저기 해가지고 터뜨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터뜨려야죠. 여기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니 나쁜 짓을 했는데 죄를 받게 해야지. 죄값을 받아야죠. 지구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토론회 좀 이따가 질문해 주시네요. 하여튼 여러모로 해가지고 건설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남보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진짜 광명 시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대 이렇게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 건설 안전은 꼭 필요하다라고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회를 보면서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철산 말이 길어지면 안 돼서 이 사진들이 대부분 많은 사진들이 철산 팔고다니는 사진입니다. 이 철산 광명 내가 우리 집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주민들은 다 싫어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한 곳에 살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먼저 또 내bil 한번 소개해 올리면은 소생 커뮤니티 대표 최기성님 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장님, 11구역 부위원장, 이동희 위원장님,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한번 인사 말씀하시고 말씀 한번 하세요. 광명 11구역 비대위원장 이동입니다. 요즘에 각 카톡방에 보면 저희들 거 무지하게 올라올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시장, 광명시장 또 광명시청에서 행정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니까 나중에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의 어떤 이 질의와하고 토론은 이거 일단 발표 마친 다음에 공개석상에서 공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